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는 해도 제 아이를 받는 건 처음이었다 보니까 저 역시도 모르고 당황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돌이켜보면서 이런 거는 꼭 놓치지 않고 지나가면 좋겠다, 혹은 의학적으로 이런 건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 위주로 추려서 얘기를 드릴 계획인데,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제 육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와 비슷하게 혹은 조금 늦게 육아를 시작하셨거나 혹은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고, 이미 아이를 한참 키우신 분들은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앞으로 기간별로 쭉 나눠서 시리즈처럼 구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출생 전부터 출생 일주일까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소아청소년과랑 산부인과랑은 둘 다 아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이긴 하지만 서로 영역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답답한 거는 출산 전까지였어요. 그래서 임신하시고서 흔히들 겪으시는 문제들 있잖아요. 변비라든지 속 쓰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입덧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 입덧 어떻게 하면 가라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출산 전까지는 산부인과 쌤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었고, 배뭉침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래로 피가 비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병원 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이 잘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꼭 하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출산 전까지 약에 대해서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아이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프다든지 몸이 가렵다든지 속이 안 좋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도 약은 절대 손대지 않고 그냥 꼭 참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던데,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면 너무 참지 말고 약을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진통제, 알러지약, 소화제, 변비약 이런 종류들은 산부인과나 가까운 병원 가시면은 처방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산부인과에서가 아무래도 임산부들을 많이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처방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거는 참고 넘어가던데, 그래도 증상이 심해서 견디기 힘들어 하면은 제가 약을 챙겨서 먹였었어요. 알러지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지르텍 같은 것들 먹이고, 속쓰림 심할 때는 텀스 그런 거 아시죠? 병원에서도 처방 받을 수 있는 성분의 약이긴 한데 그때그때 처방 받는 게 귀찮아서 이만큼 그냥 사다 놓고 먹였었고, 텀스는 소화제는 아니고 속쓰림 달래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비약도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먹이긴 했었는데 나중 되니까는 먹어도 잘 효과가 없고, 그래서 푸른도 먹고 이것저것 먹었었는데 약은 아닌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괜찮았던,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던 게 차전자피.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임신 후반기에는 얘네가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니까 오히려 더 토할 것 같다고 잘 못 먹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약에 대해서만 우선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고,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스킵할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구매할 물건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리스트 같은 것들도 돌아다니고, 육아용품 파는 매장 같은 데 가면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거기서도 또 사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저희 부부가 이거저거 좀 많이 사서 써보긴 했는데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육아는 템빨이라고 있으면 무조건 편하긴 하고 손해볼 건 없는데, 그만큼 좀 집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안 쓰게 됐을 때 이걸 처분하는 것도 좀 처치곤란일 때도 있고, 그래서 각자 사정에 맞춰서 사시면 되는데 꼭 구매하셔야 될 건 카시트예요.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만 6세 미만은 카시트를 무조건 태우라는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이 데리고 조리원이나 집으로 올 때든 나중에 아이 예방접종 맞추러 갈 때든 아이를 차를 태워서 움직이게 된다면 카시트는 꼭 필요합니다. 가끔 아이가 싫어할까봐, 혹은 아이가 카시트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할까봐 잠깐이니까 아이 안고 가면 되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매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 드려요. 물론 아이를 차에 태워 가는 동안 사고가 안 난다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게 100%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사고가 안 나더라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이를 놓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 출산 전에 카시트는 사두세요. 신생아용 카시트, 바구니형 카시트 이런 거 사두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나이 들 때까지 쭉 쓸 계획이라서 계속 모양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폼
카시트 뭐 그런 걸 샀습니다. 반면에 카시트랑 달리 유모차는 사실 엄마 아빠 로망이 좀 있죠. 유모차에 아이 태우고 이렇게 산책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유모차는 오히려 아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사셔도 괜찮아요. 육아용품 매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사라고. 아이가 신생아 때 아주 어릴 때는 아이를 그냥 안고서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집 앞에 산책하거나 그럴 때도 아이가 많이 무겁지 않으니까 안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띠에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이게 유모차가 크고 튼튼할수록 무거운데 출산 후에 아이를 자꾸 안아주다 보면 손목이 아파서 유모차를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가벼운 유모차를 사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유모차는 출산 후에 아이가 밖에 나갈 수 있을 때쯤, 그 시기쯤 맞춰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밖에 나가는 시기는 집마다 다르긴 하겠죠. 어떤 집들은 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집들은 100일 지나서 나가려고 할 수도 있고, 저희는 한 달 정도 지나고서부터는 밖에 좀 나들이 나가고 집 앞에 산책하고 그랬었어요. 아기 침대도 중요하죠. 아기 침대는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 따라서 집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를 거의 끼고 살다시피 하는 신생아 시기 때는 엄마 아빠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침대가 가장 좋아요. 기저귀를 정말 많이 갈아주게 되는데, 기저귀를 갈기 편한 엄마 아빠 허리 아프지 않을 만한 침대거나, 혹은 아니면 기저귀 교환대가 따로 있으면은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직수로 완모하겠다 이런 집들을 제외하면 젖병을 사시게 될 텐데, 젖병은 꼭 소독을 해서 써야 돼요. 그냥 설거지만 해서 쓰진 않습니다. 다만 젖병 소독기를 그럼 꼭 사야 되느냐, 이거는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젖병 소독기가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저는 추천하긴 하는데, 만약에 젖병 소독기를 구매하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열탕 소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열탕 소독도 하고 소독기도 하고 이중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젖병 소독기 사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나 분유나 혼합수유 이런 걸 계획 중이시면 온수정수기나 분유포트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어서 급하게 분유를 타야 될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직수를 한다거나 유축을 해놔서 저장을 해놓는다거나, 혹은 액상분유를 쓴다거나 이런다면은 상관없겠지만요. 출산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보통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편이 좋고, 혹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출산 방법을 정하고 아이가 이제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 됐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를 만나게 될 텐데, 자연분만이면은 바로 만나실 수도 있고, 제왕절개를 하셨다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만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정말 예쁠 거예요. 근데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인터넷 보면은 자기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의 글들만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사실 막상 만나보면은 뭔가 몸에 비해서 얼굴만 너무 크고 머리만 너무 크고 쭈글쭈글하고 눈도 못 뜨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꼬물꼬물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이게 예쁜 건가? 예쁜 아이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이 키우다 보면 점점 아이가 예뻐집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대부분 아이들이 비형간염, 비타민 K 주사 이런 것들을 맞게 될 테고, 대부분은 태어난 직후에 바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잘 크는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계속 케어를 받을 거고, 수유 연습이나 이런 것도 하실 테고, 아이가 잘 안 먹으면 분유를 추가로 먹일 수도 있고,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내다 보면 아이가 이제 검사를 받게 될 텐데, 자세한 건 제가 전에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짧게만 얘기 드릴게요. 청력검사, 대사이상검사, 이거는 무료 검사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니까 꼭 받으세요. 아이가 미숙아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싸고 체중도 안정적으로 늘고 황달이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없다면 엄마가 태어나는 날짜에 대부분 맞춰서 아이도 같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병원마다 출산 방법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우리 아이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어떤 아이들은 크고 작게 아플 수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일단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는 건강하고 작아서 예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 조리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집으로 가실 수도 있고, 저는 조리원으로 갔었긴 했는데, 아무튼 이 이후 얘기는 다음번에 생후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육아 이야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